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궁궐 얘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 대조전 건물은 지금까지 보신 것들은 되게 정사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면은 이곳은 이제 잠자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침전 그러죠. 침전. 그래서 침전의 가장 중심되는 건물이 왕비의 침전입니다. 그래서 창덕궁의 왕비의 침전이 바로 대조전 그렇게 부릅니다. 큰 대자 지을 저 큰 걸 만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왕자를 생산하는 것이래요. 왕자를 생산하는 것이 대조다. 그래서 대조전. 그래서 이 대조전을 보면은 다른 집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용마루가 없어요. 용마루를 보면은 그냥 그 지붕설이 그냥 넘어가죠. 하얗게 보통 이제 양성바르기라고 해서 하얗게 용마루를 발라놓는 그 용마름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궁궐 안에서 이 용마루가 없는 집은 이 왕과 왕비의 침전에만 그렇게 됩니다. 임금님이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주무신다. 이건 1급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객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객이. 임금님은 언제든지 최상의 경호를 해야 되거든요. 최상의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그 경호를 잘못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어디를 가는, 요즘도 뭐 대성에 어디 가는 거 전부 1급 비밀로 사전에 미리 알 수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어떻든 왕비의 침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큰 집이고, 이 대조전 그 앞에도 작지만 월대가 있습니다. 이 월대. 물론 난간은 없고 계단이 삼면으로 계단이 있고 드무도 있고, 이 월대는 어떤 의식용으로 쓰여요. 대개가. 여기서는 옹주나 군 이런 그 왕비의 왕세자가 되지 못한, 세자가 되지 못한 왕비나 왕자나 공주의 시집 장가는 여기서. 그런 행사를 하면은 기치 창검을 든 병사들이 도열을 하게 돼요. 도열. 도열을 할 때 이 월대를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에 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여기가 이게 온돌방이 세 칸이에요. 가운데 대청이 세 칸이고 또 온돌방이 세 칸입니다. 그래서 세 칸이 또 옆으로 세 칸 해가지고 온돌방이 9칸, 가운데 대청이 9칸, 그리고 동온돌, 서온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그런 그 왕비의 침전입니다. 경복궁의 경우는 교태전 그러죠. 교태전. 여기는 대조전 그렇게 부릅니다. 창경궁의 경우는 통명전 그렇게 부르는데, 저건 그런 그 정각들이 침전의 중심 건물입니다. 굉장히 그 소박하죠. 화려한 건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 또는 인도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그 화려하고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좀 소박하면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게 그렇게 처리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전 뒷 후원입니다. 그 뒤로 돌아가면은 이런 후원이 나오는데, 이 후원을 계단, 높은 그 계단처럼 처리를 했어요. 단계를 두는, 이걸 조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원을 하는데 이걸 화계 그럽니다. 꽃화자 계단계자 화계. 화계 처리를 한 거예요. 화계 처리를 해서 여기 작은 꽃나무를 심고 화초를 심고 하면, 큰 나무는 여기 이제 들어가질 않죠. 그리고 그 대조전에 그 온돌방을 통과해서 나오는 연기가 일어나 굴뚝으로, 이 굴뚝에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평상시에 궁궐 안에서 움직이는데 뭐 별로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바깥으로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일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조전 후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교태전 후원을 아름답게 꾸미듯이 대조전 역시 아름답게 꾸며서 산책도 할 수 있고 꽃도 감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굴뚝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무늬를 장식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이런 수석을 세워서 그 조경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경복궁의 교태전 후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조전 후원이나 마찬가지로 이 굴뚝을 이렇게 세워서 뭐 이 넝쿨 무늬도 있고 이게 벽사의 무늬도 있고 이게 이제 괴수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것 포함해서 이게 사군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육각형으로 되게 많이 합니다. 육각형으로. 굴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나라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경회루입니다. 이 경회루는 이 연못을 파고 성을 만들고 그리고 다리를 놓아서 들어가게 하고 경회 그러니까 경사스러운 만남 뭐 말 그대로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만은 군신이 모여서 연회를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의 사신을 또 대접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 경회루입니다. 이 연못을 판 흙을 뒤에 교태전 뒤에 아미산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성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누마루 집으로서 제일 큰 집이에요. 역시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집입니다. 건물 그 지붕 면적으로만 보면은 근정전보다 큰 집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래층 기둥은 누화주죠. 돌 기둥으로 다 했어요. 돌 기둥. 그러니까 이제 그건 비가 들이치는 그런 부분이 돼서 나무 기둥으로 하면 잘 안 되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공간입니다. 뒤에 북악산이 보이죠. 아래층 천장도 이렇게 꽃무늬로 단청을 하고 그리고 난간은 계자 난간으로 계자각 난간으로 그렇게 해서 공력을 많이 들인 그런 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2층에 개방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한번 촬영 때문에 한번 개방 안에 들어간 일이 있고 한 번은 뭐 인터넷 신청해가지고 들어가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일루원 개방할 때 있는데요. 2층에 올라가 보면은 가운데, 중간, 아래에서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으로. 그래서 여기는 임금님만 앉는 그런 자리 같고요. 이제 벼슬이 높은 분들, 낮은 분들, 이게 뭐 이렇게 연회를 할 때도 구분해서 하고 여러 장치들 해가지고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안에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칸에 1칸입니다. 한 가운데 3칸에 1칸.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칸에 5칸, 그리고 그 다음은 5칸에 7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회루는 물하고 연관된 그런 오행 중에서 물하고 연관된 그런 집입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그 기둥마다 24절호의 명식을 붙일 수 있어요. 아래층 기둥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천지, 음양, 오행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경회루 연못 안에는 섬이 3개가 있어요. 2개가 더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섬이 2개가 더 있어요. 작은 섬. 여기서 배를 탈 수도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나라 연못은 섬을 3개 한다고 그랬죠. 3개 하는 이유는 삼신산을 의미하는 그런 겁니다. 삼신산. 삼신도. 섬이니까 삼신도. 저기 뒤에 보이는 산이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인왕산은 굉장히 기운이 센 산으로 알려져 있죠. 풍수적으로 그런 겁니다. 아까 보신 대조전의 합각, 그러니까 이제 위에 용마루는 없지만 이 삼각형부 합각입니다. 합각에 보면은 이게 벽돌로 문을 봐도 글자가 들어가요. 한문 글자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되게 이제 오복을 상징하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오복을 상징하는 글자가 여기는 아마 복복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또 이런 데도 그런 이 희정당은 대조전 앞에 있는 이건 왕의 침전입니다. 왕의 침전. 그래서 일정 때 순종 황제가 주로 이 희정당에서 많이
거처를 했어요. 거기서 외국 손님들도 만나고 요 취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역시 독수리 머리가 용모를 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왕의 침전입니다. 휘정당. 요것은 경복궁의 그 자경전인데요. 그래서 이 자경전은 조대비를 위해서 지어진 집이다. 조대비는 고종이 왕이 되게 하는데 가장 그 큰 역할을 한 분이 조대비였다. 조대비가 그때 내명부의 제일 어른이고 그분의 명예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줬다. 그래서 이 사각형과 팔각형과 원을 조합을 해서 만든 이 아름다운 무늬, 이것이 우리나라 무늬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다. 그냥 적당히 그냥 아름답게만 만든 게 아니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네모난 땅, 하늘, 그리고 팔각형은 천지인 삼재를 조합하고 하늘엔 구름이 떠 있고 태극무늬가 있고 가운데 태평화가 있는 이런 무늬. 이것을 그냥 아름답게만 보는 거, 그냥 기하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원래 큰 집에 불이 나서 새로 지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2층으로 못 짓고 단층으로 지었대요. 여기도 이렇게 월대가 있습니다. 월대가 있고 난간은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향로도 있고 드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풍계석이 양쪽으로 있죠. 여기도 이제 답도석이 있고 다 그건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으로 단층으로는 굉장히 큰 집이에요. 단층 건물은. 그 중화전 들어간 문이 중화문입니다. 중화문. 여기도 역시 그 답도석을 만들어서 임금님이 통과하는 데는 그런 어떤 그 적당히 넘어가는 게 없이 다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갖춘 근정문에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서리에 있던 그 향로입니다. 향로 이런 것은 옛날 소설의 개념은 다리가 꼭 셋이죠. 셋. 여기도 이렇게 무서운 괴수의 얼굴에 벽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걸 휴지통으로 아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팔괘가 있어요. 팔괘를 여기 천장이에요. 팔괘를 조각해요. 그래서 양쪽에 그 행사에 있었던 향을 피우죠. 옛날에 향은 향나무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숯불 같은 걸 화로불 같이 해놓고 거기다 올려놓으면 향이 나는 그런 식이죠. 그리고 옆에 이 드무, 불귀신이 여기 물을 담아놓으면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자기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몰라요.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거울이 없어. 그래서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있다가 여기 와서 보고 자기 얼굴 놀래 도망가서 불을 못 내고 만다. 불귀신이. 그래서 이게 드무를 갖다 놓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런 태극문이나 여러 가지 물결무늬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산발이처럼 놓아서 불을 뗄 수 있게. 실제로 불은 안 떼지만 불을 안 떼면은 언다. 겨울에. 얼면은 거울 역할을 못 한다. 그래서 그 제 역할을 못 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불을 안 떼지만 떼는 것처럼 해놓은 것이 이 드무입니다. 이 자금성에도 이렇게 이게 드무입니다. 드무예요. 이게 태화전인데요. 태화전 들어가는 바깥쪽 이게 이제 금수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드무가 한 50여 개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드무보다 훨씬 큰데 여기도 역시 불을 떼는 형식을 해놨어요. 산발이처럼 넣어가지고 이런 식의 드무가 궁궐에서는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딴 데는 볼 수가 없어요. 궁궐에만 있습니다. 드무. 아까 보신 그 명정전 어자나 뭐 형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오봉산 병이 있고요. 닷집이 있고 용상 전체를 옥좌 그리고 이제 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화전 천계는 용이에요. 용. 이게 이제 고종이 황제가 된 후에 지은 집이 돼가지고 그래서 건원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고종 황제를 이제 정식으로 황제가 되면서부터는 이 천계를 용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화전 올라간 답도석도 봉황에서 용으로 바뀐 거예요. 용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덕수궁의 건물을 이렇게 덕홍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제 편전입니다. 편전을 수리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석가래 한 번, 두 번, 세 번씩 꺾이고 부연이 있고 여기 뭐 추녀도 나가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 사이에 보면은 돌이라고 큰 나무가 이제 석가래를 걸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들여다 보니까 그 석가래 사이에 그 도리를 보니까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 비늘 보이죠? 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색깔 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봤어요, 저도. 종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돌이라고 해서 한 가운데 있는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이 종돌이에다가 이렇게 먹으로 용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그런 예도 있다. 덕수궁 안에 있는 그 중간에 중간 담장이 있고 그 중간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문을 현문 그렇게도 부릅니다. 현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반월형의 아치죠. 우리나라 문은 이런 그 벽돌로 되면 꼭 반월합니다. 반월. 만월은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 무늬가 쭉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무시무종문.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무늬가 이 학이죠. 학이 불로초를 입에 물고 있는 역시 장수를 의미하고 이런 그 무늬들이 궁궐 안에는 이제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 창덕궁 안에는 이 낙선제라는 그 건물이 있는데요. 이 낙선제는 후궁의 이제 처소입니다. 후궁의 처소인데 낙선제 정문이 이렇게 장락문이에요. 오래 살되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낙선제 내루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밑에 큰 돌, 그 다음에 좀 작은 돌, 그 다음에 좀 두꺼운 벽돌, 그 다음에 얇은 벽돌. 위로 가면서 점점 가벼워지죠. 이런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그냥 쓱 보면은 잘 몰라요. 못 느끼는데 뭔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잘 처리가 된 그런 집이다. 이 집이 단청을 하지 않은 백골집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지은 집이고 그때 당시에 아주 최고의 목수가 집을 지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철종 때 지어진 집입니다. 철종 때. 그리고 낙선제 담장에 이런 무늬들이 넝쿨 무늬를 이렇게 형상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석쇠 무늬. 이게 다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벽사.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이런 그 문살, 아주 특이한 문살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고 낙선제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문살. 이 행랑채 이 문살이 쫙 펼쳐지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 특이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살입니다. 그리고 낙선제에 올라가는 계단 옆에 이게 들어가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 내루 공간입니다. 내루. 내루 공간은 삼면이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가지고 열어놓으면은 굉장히 시원한 공간입니다. 이 내루에 이 받침대가 구름무늬라고 그랬죠. 이 구름무늬. 그러니까 이 구름무늬 위에 올라 앉으면은 신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징성을 낙선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빅렬무늬, 얼음무늬입니다. 얼음무늬. 얼음이 깨진 것 같은 무늬. 이것은 이 안이 그 불 때는 그 아궁이가 있는 공간이어서 그 아궁이 공간에서 화재가 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무늬를 통해서 화재를 미리 예방해 준다. 그런 그 화재 예방에 관련되는 것들이 아까 드무도 있지만 이런 빅렬 무늬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항아리, 물 담은 항아리를 올려놓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시 이 낙선제 후원은 굉장히 그 화계 처리를 해서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런 수석도 있고 굴뚝도 있고 뒤로 올라가면 정자가 있는데 정자 나가는 담장이나 문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깔끔하고 아름답게
아마 창덕궁의 그 후원 중에서는 가장 그 전체적인 그 부용정이 있는 그 후원을 제외해 놓고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이 낙선제 후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 낙선제의 주인공이 그때 당시 임금님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올려다보면은 뒤에 상량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 상량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원한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상량, 서늘할 양자거든요. 여기 다 문 열고 여기 여름철에 앉으면은 아마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후원에 가면은 창덕궁 어원 그렇게 되고 후원 가면은 이 부용정이 있는 그 주합루 일곽이 있습니다. 이 주합루, 어수문, 부용지 그리고 이쪽에 부용정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울타리 같은 것도 있죠. 작은 그 생나무 울타리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그래서 이 층이 열람실이고 아래층은 서고래요. 그래서 벼슬을 하게 되는 그 선비들이 올라가서 공부하는 그런 주합입니다. 장소입니다. 이게 우주하고 하나가 되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 최고의 경지가 주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로 치면 성불과 같은 의미가 주합이다. 그래서 이게 정조 때 만든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합루 앞쪽에는 영화당이라는 정각이 있는데 이 앞이 과거시험 보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과거시험 보고 급제하면은 주합루로 올라갈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어수문을 통해서 주합루로 올라간다. 이 영화당에서 보면은 이 어수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작은 문이지만 아주 깔끔하게 만든 그런 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주합루 반대쪽에 이 부용정이 있습니다. 두 다리가 물속에 잠겨 있는 열십자형 평면입니다. 열십자형 평면. 그런데 이쪽은 좀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천장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 더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형태인데 이런 집을 짓는 게 목수들이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계산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부용정이 현판이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까다로운 집 중에 하나입니다. 열십자형 평면. 왜? 음양의 조화를 열십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열십자로. 그리고 그래서 그 음양의 조화를 열십자로 표현하면서 또 음양의 교합하는 것을 두 다리가 물속에 잠긴 걸로 표현을 하는 그런 겁니다. 부용정의 앞에 있는 연못은 사각형인데 그 가운데 섬은 원형입니다. 그래서 천원 지방도 표현하고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들이 종합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곳이 이 부용정, 부용지, 주합루 일곽입니다. 그 뒤에 남근석까지 포함해서 부용정 뒤쪽에 남근석이 있어서 음양에 교합하는 것을 남근석과 그 열십자형 평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부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 열리는 그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연못 가에 석축입니다. 석축인데 물고기 한 마리를 새겨놨어요. 그리고 거꾸로 새겼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거꾸로. 왜 그러니까 물속에 비춰보이면 제대로 보인다고. 그 들어가면서 입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봐야만 보입니다. 그 어수문은 이제 아까 영화당 앞에서 그 벼슬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높은 이제 벼슬아치가 되는데 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은 형상이다. 그래서 주합루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주합루 앞에 이런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걸 취병 그래요. 취병. 취병이라는 취자가 이제 비취할 때 취자입니다. 빛이 빛나는 아름다운 병풍과 같은 역할을 하는 취병이다. 이것은 조선조 후기에 나타난 그 어떤 형식인데 그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부잣집에서 이걸 많이 했대요. 근데 그림상에 동굴도에 이 취병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없던 취병을 없어졌어요. 없어졌던 건데 대나무 가지를 엮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무 생울타리죠 일종의. 그래서 내외를 갖다가 이렇게 스크린 월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취병입니다. 취병. 그래서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그런 그 주택 주거 문화 중에 하나였다. 지금 남아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밖에. 이것도 이제 근래 새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수문에 안에 보면은 이 여기 용머리 보이죠? 용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수문이 일종의 등용문이 되는 겁니다. 등용문. 그 높은 벼슬에 사람을 인재를 쓰면은 등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등용이 쓸 용자도 있지만 용용자도 있다. 이 용용할 때 등용문은 전설 같은 얘기지만 황하상비에 가면 등용문이 있다. 그 등용문 앞에 다른 큰 고기, 물고기, 잉어 같은 큰 물고기가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뛰어 올라서면 용이 된대요. 그래서 등용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황하에 등용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옛날서부터 등용문이 있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그래서 용을 잔뜩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연경당 입구에 이런 그 수석을 세워서 명당수가 흐릅니다.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물이 흐르게 돼 있는데 이 수석을 놨는데 이 괴석이죠, 괴석. 근데 아주 잘생긴 괴석을 석분에다 심어놨습니다. 근데 이 모서리마다 뭐가 새겨져 있어요. 두꺼비래요. 두꺼비가 상징하는 게 달입니다. 달. 이 두꺼비 4마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석분이 달나라가 되는 거예요. 달나라. 달나라가 되고 이 나무는 이 괴석은 괴수나무가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리는 흐르는 물은 은하수가 되고 오작교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요 두꺼비의 한 마리로 인해서 그래요. 두꺼비 한 마리. 이 두꺼비 한 마리 거기다 새겨 놓으니까 그런 스토리가 일관성 있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그렇지만 어떻든 연경당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는데 장랑문, 역시 장랑문이다. 이 장랑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신선이 나야 된다. 신선. 신선은 불로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오래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신선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신선이 돼서 이 장랑문을 통과하려면은 말하면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통과해라. 그래서 이 연경당이라고 하는 집은 누가 이렇게 상시 거쳐오는 집이 아니고 왕족들이 왕자들이나 공주나 왕이 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밖에 나가 살아야 돼요. 시집 장가 가서 밖에 나가 살아요. 궁궐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나가 살 때 이런 집에서 산다. 실습장이에요. 실습장. 그래서 연경당을 가보면은 사대부 집을 모방해서 단청하지 않은 벽걸집으로 지어놓은 게 연경당입니다. 장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안채가 있고 또 사랑채가 있고 합니다. 이 안채와 사랑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도리예요. 도리. 도리가 이 석가래를 바치는 이 나무가 도리인데요. 이 도리의 마구리가 이건 사각형이고 이건 원형입니다. 안채는 사각형이고 사랑채는 원형이다. 그래서 천원 지방하는 동양 철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 간략하게 이 도리에다가 사각형 해도 되고 원형 해도 되고 뭐 관계 없어요. 집을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랑채에서 안채로 나오는 드러나는 문이에요. 이게 문. 이 문은 내외문 그럽니다. 내외문. 남녀가 내외한다고 그러죠. 바로 그런 의미의 내외문이에요. 내외문을 연경당의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있는데 보통 집에도 그런 내외문이 옛날에 다 있었어요. 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기 안동 하회마을의 양진당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문은 그 주인 양반만 통과하는 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문을 쓰질 않아요. 내외문은. 그런 내외문이 있고 내외담이 있고 내외벽이 있고 뭐 그 내외하는 게 굉장히 조선 시대에는 유교적인 그런 걸 남녀 칠세 부동석 이래가지고 내외법이 굉장히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벽하고요, 이 창이 있고 이 창틀이 있는데요.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 한옥의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벽하고 나무 사이에 틈새기가 생겨서 외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외풍을 이 집에서는 이 쫄대를 하나 더 대요. 쫄대를 더 대가지고 이 벽을 하얀 회칠한 것을 한 번 더 발라줍니다. 그래서 영경당은 외풍이 없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경당을 번떠서 한옥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을 잘 알면. 이 벽과 문틈 사이를 한 번 더 발라주는 그런 것이 다른 건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영경당에서는 그걸 했어요. 그거 좀 특이하고요. 영경당 들어가는 입구에 에렌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요. 정자 앞쪽에 요 불로문이 하나 있습니다. 불로문. 이 디귿자 형태의 돌문이 통돌이에요. 이게 중간에 맞힌 데가 없어요. 큰 돌을 이게 잘라내 가지고 깎아내서 이렇게 불로문이라고 쓰고 여기를 통과하면 오래 산대요. 여러 번 통과하면 더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에렌정 들어간 입구에 이런 불로문이라고 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표현돼요. 아까 얘기한 무시무정문이나 또는 불로초를 물고 있는 학을 표현한다든지 또는 불로초 무늬를 막새에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래 사는 것과 연관된 걸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그런 것이 이 불로문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에렌정이 있다. 조그마한 정자입니다. 조그마한 정자인데 이렇게 밖에서 사진 찍으라고 지은 게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라고 지은 집이다. 우리나라 정자는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자를 짓는 위치를 정할 때 이걸 생각하고 집을 짓는 거지 밖에서 사진 찍기 좋은 자리니까 짓는. 요즘 보면은 시골에 가면 정자를 산꼭대기에 짓는 걸 많이 보는데요. 산꼭대기 옛날에 짓는 정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정자는 물과 산이 어우러진 곳에 짓는. 그 산수가 어우러져야만 되는 거고 또 여기처럼 이제 온돌방이 없는 정자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온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의논하는 그런 장소로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그 장소가 정자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자연과 합일이 되는 그런 위치로 이 정자를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정자가 창덕궁 후원에는 굉장히 많고 이런 많은 정자들을 세운 이유는 왕족들의 말하는 그 여가 생활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피로를 갖다가 회복하는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런 그 정자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 창덕궁 후원 같은 그런 그 휴식 공간을 잘 만드는 거죠. 여러 군데 정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거 전덕성이라는 정자입니다. 조금 지붕을 조금 2층으로 하고 육각형으로 해요. 옆에 연못이 있고 연못에 물이 흐르게 하고 물과 연못, 계곡과 주변의 산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정자들을 많이 지었어요. 전덕정의 천장도 아름답죠. 그 전덕정의 옆에 있는 그 연못은 네모나다가 원이 생깁니다. 이게 또 일종의 천원 지방을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덕정 옆에 펴무사라고 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요. 쉬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다가 돌을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이게 팔자걸음 계단이에요. 이대로 발을 맞춰가면 팔자걸음이 연습이 자동적으로 되는. 옛날에 팔자걸음을 걸어야 더 거룩해 보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돌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마당에다가 돌을 이렇게 놓는 데 있잖아요. 이게 비가 왔을 때 땅이 질컥거리면은
신발이 젖으니까 흙이 많이 묻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을 까는데 여기는 팔자로 해놨습니다. 예, 이 관람정 같은 그 부채꼴 모양의 그 특이한 정자도 있고요. 예. 이건 굉장히 건물 만드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만들었겠지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녹음이 우거질 때 관람정 모습이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 조선 시대지만 이건 이제 그 부여 궁남지이지만 궁남지에도 이게 연못을 만들고 뭐 일종의 정자를 세웠죠. 정자 다리도 놓고 이게 서동하고 연관되는 그런 그 연못입니다. 부여 남쪽에 있다 궁남지. 경복궁 후원은 향원정이죠. 여기 아래층은 그 온돌이 놓여져 있고요. 2층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여기도 꼭 궁남지 같아요. 원형의 섬을 만들고 다리도 놓고. 요 뒤에가 건천궁인데 민비가 살해됐다는 데가 요 뒤쪽입니다. 그 상덕궁 후원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막 원시림 같은 데가 있어요. 원시림 같은 데. 굉장히 시원한 공간이고, 아름다운 공간이고, 그 자연이죠, 자연. 그대로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그 조경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조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생각을 하고 나무를 심었어요. 전지를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조원입니다. 이런 그 장덕궁 후원에서 이런 그 숲을 찍을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맨 안쪽에 들어가면 태극정이 있고요. 태극정 난간입니다. 그 태극정 옆에 가면은 이 소여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연 경관을 최대한으로 응용을 해서 집도 짓고 뭐 구경거리도 만들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의미도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가 옥류천입니다. 옥류천. 이 옥류천 여기 보면 비류 300척 그렇게 써놨어요. 그 폭포가 300척이나 된대요. 이게 조금 서너 자밖에 안 되는데.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뭐 여기 해설사는 이게 뭐 누가 지었고 뭐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 어떻든 옛날 임금님이 써놓은 그 시기를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돌아서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어정이 있어서 어정에서 나오는 물인데요. 포석정이 이런 식입니다. 포석정이 곡수연 한다고 그러잖아요. 곡수연. 포석정에 물을 흐르는데 가다가 멈추는 데가 있어요. 잔이 빈 그릇. 그 잔을 띄우면은 그 빈 그릇 도는데 앉은 사람이 그 술을 마시게 되는 그게 포석정입니다. 그게 포석정이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이 꼭 그렇게 술 먹고 뚱뚱거려 노는 데는 아니에요. 상당히 말하면 하늘에 계신 어떤 적대자한테 소원을 비는 제사를 올리는 그런 공간이 포석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놀고 먹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술잔을 띄우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누군가가 그걸 뭐 콘크리트 쇠면으로 떼어버려 가지고 이게 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잘못돼 가지고 조금 원형에서 좀 벗어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그 시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폭포가 있는데 이거 비류 300척이다 해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덕궁 안에 후원에서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이 청의정입니다. 창덕궁 안에서 궁궐 안에서 궁궐 전체에서 유일한 초가지붕의 집이에요. 여기 논이 있죠. 논. 이 논에 있는 별을 수화가 해서 가을에
나온 볏짚으로 지붕을 올렸다. 또 작은 면적이지만 왕족들이 모를 심는 흉내를 내보기도 하는 농사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 평면은 사각형입니다. 평면은 이게 사각형이에요. 근데 지붕은 원형이에요. 천원, 지방. 중간에 팔각형이 있는 거예요. 팔각형. 그래서 이 천지인 삼재가 표현된 집이다. 굉장히 그 철학적인 집이죠. 굉장히 철학적인 집. 그래 이런 집을 어떻게 지을 생각을 했는지 그 좀 저도 궁금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그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집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집이 뭐 엄청나게 큰 집도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공예품 같은 그런 집입니다. 그 이 다리를 여기 다리가 있어요. 섬이에요. 이게 섬이 돼가지고 다리를 짧지만 다리를 건너야 안에 들어가서 한 두세 명 앉으면 뭐 딱 맞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청의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말하면 그 궁궐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왕족들이 갇혀 지내면서 그런 그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 창덕궁 후원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각형에서 팔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나무를 적당히 이렇게 뼈조각이 나간 걸 이게 이제 입공이라고 그럽니다. 입공이라고 그러는데 보머리죠. 보머리를 입공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주춧돌은 이 화강석이 아니에요. 이게 납석 계통의 일종의 대리석 계열입니다. 그래서 연꽃 모양을 갖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춧돌이 이렇게 섬세하게 조각하는 건 드물어요. 드문데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난간 부분도 이렇게 하엽을 이용하고 하엽은 연꽃 잎사귀입니다. 연꽃 잎사귀, 연잎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게 궁창을 뚫어서 바람도 통하게 하고 이런 난간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집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바깥에 도리는 이게 팔각형인데 이 도리 하나에 이 석가래가 사각형 석가래를 걸었어요. 딴 데는 되게 원형 석가래인데 이 집은 사각형, 간결하게 여기 사각형으로 하고 8개씩을 걸었어요. 그래서 전체 석가래의 숫자가 64개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64괴하고 일치하는 거죠. 천지인, 삼재, 현원지방 그리고 64괴 이런 그 동양 철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 집 한 채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이. 그래서 이런 집이 된 겁니다. 그 동쪽 편에는 이 해를 상징하는 현판을 여기다가 걸고 해를 상징하는 걸 해놨는데요. 청의 할 때 이 청의자가 맑은 물소리가 흐르는 걸 듣는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청의정입니다. 그래서 이 옥류천이라고 어정에서 나오는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 그것이 그리고 그 동양 철학의 기본적인 걸 몸으로 느끼면서 삶을 재조명해보는 그런 그 공간으로 지붕은 초가지붕이지만 아주 특별한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집은 어디 가서도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집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청의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